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중국의 약진입니다. 최근 1개월 증시 수익률을 보시면 중국은 15%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2%, 코스피의 1.3%와는 크게 비교되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오른쪽으로 볼수록 좀 반등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가 전인대 이후에 내놓았었던 올해 5%의 성장률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다가 최근에는 보시면 2024년도 조금 최근에 5%에 가깝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리바운드가 세게 나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분히 최근에 정부 주도의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수출 증가율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요, 즉 중국 내의 소비가 부족하고 더불어서 부동산 문제도 계속 고질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출 시장의 변화, 이를테면 관세와 같은 변동성은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발 중국산 전기차 관세 소식도 다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다시 자극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그래서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통화 정책과 정치 이벤트 등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대담 이어집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기사에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다시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배나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저도 이런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은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기 자체는 제 생각보다도 좀 빠르지 빨랐다.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관세가 25%였는데 맞아요. 이거를 100%로 4배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이게 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핵심 광물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산업들 등등 이쪽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트럼프 후보도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이제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었었고 네. 사실 예상되었던 바고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미국 내에서 가장 싼 전기차 모델보다도 절반 가까운 가격대로 소형 전기차를 내놨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미국 기업인들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조금 걱정을 많이 표했었기 때문에 조금 제 생각보다도 빠르게 이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관련하여 조금 자료를 내놓긴 해놨었는데요. 결국에 완성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이 가장 수혜를 입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일본, 유럽 순으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전망 자료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중국 완성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된다면은 사실은 중국 전기차들은 더욱더 조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네. 기타 국가들에게는 분명히 수혜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산 비용은 더 내려가는, 그러니까 수출 가격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수출 가격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수혜의 강도를 가늠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뭐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거의 없는 네, 상황이다 현재는 보니까 추후 전개되는 상황은 좀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에 더불어서 아니면 이제 대응해서 최근에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5년 만에 유럽행을 이제 할 텐데 네. 유럽도 사실은 지금 EU가 중국을 좀 견제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을 그렇죠. 좀 유럽 방문을 통해서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좀 관건인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유럽이 중국 전기차의 최대 수요국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바로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게 된다면은 예. 사실 중국은 유럽에 대해서 좀 유럽 자체가 중국 경제에 가지는 의미는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순방에 나서고 있는 거다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보에 대해서는 뭐 EU 내에서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별로 다르다 보니까 조금 유럽 연합에 방해가 되는 행보다라는 조금 평가도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도 이제 그 프랑스, 이제 세르비아, 헝가리를 차례대로 방문을 했는데 네. 결국에 중국과 사이가 조금 친중 노선도가 조금 확실히 강했던 국가들을 이제 골라서 조금 방문을 했었었고 결국에 이제 유럽 국가와의 당연히 우위를 다짐과 동시에 이제 미국 주도로 대중국에 대한 제재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두 이제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서 예. 어쨌든 이제 디커플링이나 공급망이 파괴되는 이런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쨌든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프랑스가 더 많은 농산물들을 수출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나 헝가리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세르비아는 이번에 FTA가 또 발효될 예정이고 부치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쨌든 2020년도 이후부터는 세르비아의 최대 투자국으로 어쨌든 이제 올라섰고 지난 10년 동안도 세르비아에 투자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거의 3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FTA를 통해서 이 향후 5에서 10년간 세르비아 제품이 이제 95%의 정도가 이제 무관세로 수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았었고요.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적 전략 관계로서 어쨌든 에너지 인프라 등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이 어쨌든 미국의 제재들을 우회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친중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행보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 관계를 이렇게 조금 다양화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외 관계를 갖고 간다라는 건 결국은 나의 제품을 누군가에게 좀 팔겠다라는 거지 네.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안화 약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미중, 중미 간의 수출의 의존도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미국의 소비 견조가 오히려 중국의 수출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이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상황이거든요. 관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어쨌든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증가율 자체가 올라오곤 있었지만 네.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가율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4월을 기점으로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출도 수입도 현재 모든 상황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역별로 본다면은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아세안 지역, 즉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 증가율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왔던 점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유럽, 미국 순차적으로 이제 비중이 큰 국가들인데 역시 모두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 지역이나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만이 수출 증가율이 현재 이제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실제 수요, 그러니까 수출입 증가율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시간이 걸리죠.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련된 불확실성들 때문에 미국발 수요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아세안 쪽보다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경제 지표를 바라볼 때 이제 수출이 가장 최근에 리바운드가 좋고 그 안에는 미국도 있지만 네. 유럽과 아세안 수요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내부적으로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인대 이후에 5%의 성장률을 제시하니까 이 지방 정부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중국 내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방 정부들의 이런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들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예견된 결과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누적으로 나온 지표들로는 제조업 쪽이나 인프라 투자들이 매우 견조하고 오히려 시장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정책 기대감이 실제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광둥성 이제 선전시에서도 2분기에 사실은 236개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조업 관련돼서도 51개, 그리고 인프라 관련돼서도 85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2분기에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조금 밝혔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도 뭐 원유, 가스나 뭐 탄광 이런 쪽이 신재료 관련돼서 이제 8개 제조 클러스터를 개발을 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에 나서겠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후베이성이나 안휘성, 이제 산시성에서도 뭐 총 1조 위안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속 착공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는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조금 막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이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덧붙여서 소비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뭐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그 세부 항목들을 봤을 때 뭐 가격대가 조금 있는 내구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품목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민간 수요든 정부에 의한 수요든 수요는 조금 이제 잘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부진은 계속 장기화될 수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중국발 수요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금 견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중국의 경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럼 바닥이라고 하는 건 이 성장률에 대한 기대칠 때인데, 아까 이제 언뜻 얘기도 주셨지만 사실 중국 하면 그동안에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기대가 많았고 지금 지방 정부들도 사실 부동산보다는 이 인프라라든지 뭐 인프라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조업과 관련된 투자를 많이 이제 유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유동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들을 가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재정 정책 정책 쪽으로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굳이 재정 정책이라고 더 콕 집어서 이야기 드린 이유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년에도 사실 나름대로 완화적인 환경을 펼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 금리도 인하해 왔고 지준율도 계속 인하를 해 왔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환경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과거 2년 동안은 그 경기에 대한 조금 우려 때문에 이게 실제 유동성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조금 이런 흐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각종 통화 지표들이나 유동성 지표들을 봤을 때 뭐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준율을 인하하려는 지준율을 인하할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는 이미 많이 인하를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국채 발행이 2분기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조금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중장기 유동성들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2분기에는 조금 나서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중국 증시도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